제4.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 가륜회의가 끝난 다음 날인 1930년 7월 3일, 우리가 새형의 당조직을 내온 사실은 여러 해 전에 공개되었고 그 모임에서 한 나의 연설도 이미 세상에 나갔다. 당이 혁명에서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역할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혁명이 역사의 기관차라면 당은 혁명의 기관차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당을 중시하고 당을 꾸리는 일에 그처럼 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막스가 과학적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후 실천투쟁의 첫 사업으로 공산주의자 동맹을 창건하고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것이 그의 활동에서 가장 큰 공적으로 오늘까지도 찬양되고 있는 것은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서 당이 노는 사명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인 것이다.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상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유형의 기회주의, 개량주의도 구경은 당에 대한 견해와 입장이 그릇된 데서 발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공산주의가 새로운 시대 사저로서 노동운동 무대에 출연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이룩해놓은 모든 세계적 변혁들은 그 어느 곳이나 다 당이라는 신성한 이름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는 가륜회에서 내세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당조직을 내오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우리가 새형의 당을 창건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그 방도를 전면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공산당이 국제당에서 제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였다.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이 조직된 것은 1925년 4월이었다. 각국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속속 출연하여 대중을 이끌던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춰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권리에 불모지었던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정당이 창건되었다는 사실은 새 사조와 시대적 추세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정치적 감수성이 얼마나 민감하고 풍부하였는가를 실증해준다. 조선공산당의 창건은 조선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발전의 필연적 귀결이며 합법칙적 산물이었다. 조선공산당은 창건 후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 속에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고 노동운동을 영도하여 우리나라 민족해방 투쟁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영도되는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놓았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이 존재하는 기간 60만 세 시위투쟁과 같은 큰 규모의 투쟁을 지도하여 민족의 기계를 과시하였으며 민족주의자들과의 합작으로 신간회와 같은 대중단체도 만들어 반일 애국 역량을 집결시키는 사업에도 이바지하였다. 조선공산당이 창건되고 그 영도 밑에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각기각층의 대중운동이 전개된 것은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은 하나의 역사적 사변으로서 민족해방운동 발전을 일정하게 주동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상층인물들의 파쟁으로 하여 1928년에 조직된 역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었다. 국제공산당에서는 1928년 여름에 있은 제6차 대회에서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조선공산당이 국제당 대열에서 제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조선공산당이 존재할 때에도 파쟁을 일삼는 그 상층부에 대하여서는 시답지 않게 여기었다. 그러나 그 당마저 국제당 대열에서 제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분하고 수치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때 국제공산당의 처사에 대하여 야속하게 생각하였다. 이때부터 나는 비록 나이도 어리고 공산주의 운동 경험도 적지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새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순결하고 참신한 새형의 당을 창건하자면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타개해야 하였다. 가장 큰 난점은 공산주의 대열 안에 정파주의가 의연히 남아있는 것이었다. 정파주의가 청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당 재건운동도 통일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분열된 상태에서 파벌별로 하였다. 조선공산당이 국제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후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외에서 당을 재건하기 위한 운동을 치열하게 벌였다. 그러나 일제의 무차별적인 탄압과 방해책 등으로 어느 파벌도 재건에 성공할 수 없었다.
화요파와 에밀파가 재건운동을 포기하고 만주지방에 조직되어 있는 청국을 해체한다고 선언한 후 서상파가 국내에서 재건바람을 일으켰지만 그것마저 노출되어 많은 당원들이 감옥에 끌려가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해산된 당을 재건하거나 파쟁의 악습에 물젖은 기성세대에 의거해가지고서는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당을 창건하는 데서 제기되었던 다른 하나의 난관은 국제공산당이 제정한 일국일당제 원칙에 의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만주지방에서 독자적인 당을 창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된 것이었다. 국제당은 제6차 대회에서 채택한 규약의 총칙에서도 국제공산당에 소속되는 개개의 당은 해당 나라의 공산당, 국제공산당 지부, 해당 나라의 공산당이라는 명칭을 가지며 매개 나라에서는 하나의 공산당만이 국제당의 지부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일국일당제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국제공산당 동양선전부에서는 1930년 5월 하바롭스크에서 저중공산당 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조선공산당 조직 문제에 대한 국제당의 결정을 통지해 주었다. 국제당은 그 결정에서 제만조선인 공산주의자들에게 중국당에 가입하여 중국당원으로서 활동할 때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재건운동에 열을 올리던 공산주의자들 속에서 태도를 받고 해체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당에 전당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으며 그 바람을 타고 오삼시 폭동의 불길이 동만을 휩쓸게 되었다. 조선당원이 중국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문제는 민족적 자부심이 남달리 강한 새세대 청년 공산주의자들에게 심각한 자극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원칙을 놓고 우리 동무들은 열기띤 논쟁을 벌이었다. 국제당의 지령을 무책임한 처사,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조치를 공명정대한 것으로 평가하는 청년들도 있었으며 국제당이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중국당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당 재건의 가능성을 영영 배제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의분을 참지 못하고 우라를 터뜨리는 청년들도 있었다. 우리 동무들은 이 문제를 화제에 올리고 나의 입장을 알고 싶어 하였다. 나는 국제당이 일국일당제 원칙에 따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중국당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비난받을 처사가 아니며 그 요구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서 당 재건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말해주었다. 현재 형편에서 국제당의 요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의 독자적인 정당이 있다면 구태여 무엇 때문에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라고 요구하겠는가. 그러니 국제당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한다. 그것이 국제주의적 입장이다. 중국 당원의 모자를 써도 조선을 잊지 않고 조선혁명을 위해 싸우면 된다. 그러나 국제당의 지시대로 한다고 하여 독자적인 당 건설을 단념하고 무한정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할 수는 없다.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의 당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전당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였고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 견해가 일국일당제 원칙에 대한 국제당의 해석과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일국일당제 원칙에 대한 리해를 심화시키고 당 건설 방침을 하루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1930년 6월 하순에 자자튼에서 국제공산당 연락원 김광열을 만나보았다. 김광열은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소련에 가 있다가 나온 인텔이었는데 우리의 활동구역인 고요수 오가자 가련지방에 많이 와 있었다. 연락원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와 국제당과의 연계를 지어주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소련에서 사회주의물을 많이 먹다가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장서봉과 리정락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기대를 가지고 그를 만나보았다. 만나고 보니 소문고같이 박식한 사람이었다. 그는 로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였고 소련춤도 그 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잘 추었으며 연설도 잘하였다. 그때 김광열은 나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기보다는 국제당에 가보라. 국제당 한일빈 연락서에 소개해줄 터이니 거기에 가서 일국일당제 원칙에 대하여 토론해보라고 하였다. 김광열을 만난 후 나는 동무들과 함께 일국일당제 원칙에 대한 논쟁을 거듭하였다. 우리는 일국일당제 원칙의 요구를 한 나라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공산당이 국제당에 가입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공산당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것, 한 나라에는 한 개 이상의 공산당 중앙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의 공산당 중앙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원칙의 본질은 한 나라의 같은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진 당 중앙이 하나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국제당이 일국일당제 원칙을 내놓고 그것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요구한 것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정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청산하고 대열의 통일단계를 보장하자는 데 기본 목적이 있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교훈은 국제공산당으로 하여금 일국일당제 원칙을 내세우고 공산주의 운동 내에 여러 가지 이색적인 요소들이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게 하였다. 국제공산당이 일국일당제 원칙을 명시하게 된 것은 또한 적들이 공산주의 대요를 내부로부터 분열화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것과도 관련된다. 그런데 국제공산당 조약은 일국일당제의 원칙만 제시했을 뿐 다른 나라에 가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재국의 당에 전당하는 방법은 어떻고 전당 후 그들의 혁명 임무를 어떻게 설정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만주지방에서 활동하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땅에 전당하는 문제가 그처럼 복잡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하여 일부 사람들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땅에서 자체의 당 조직을 꾸리는 것이 일국일당제 원칙에 모순된다고까지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제당의 일국일당제 원칙에 대한 각이한 해석으로 하여 저국의 해방을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엄청난 혼란과 동요가 빚어지고 조선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저국을 위해 싸울 권리조차 의문시되고 있던 그런 시기에 나는 당을 창건하기 위한 방도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었다. 국제당의 지시에도 부합되고 조선혁명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과연 없단 말인가. 이런 모색 끝에 내가 찾아낸 출로가 바로 선행공산주의 운동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저급하게 당 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기초를 착실하게 다지고 그 토대 위에서 명실공히 우리 혁명의 참모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당을 창건하자는 것이었다.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준비된 조직적 골간의 육성과 대열의 사상의지적 통일, 당이 의거할 수 있는 군중적 집안의 구축이 없이 주관적 욕망만으로는 당을 창건할 수 없었다. 나는 정파와 인연이 없는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기층당 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 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창당 방법이라고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면 국제당에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키워온 새 세대 청년 공산주의자들로 당 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가면서 우리의 발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기층당 조직을 확대 강화해 나간다면 공산주의 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도도 능히 보장하고 우리에게 지워진 국제적 임무도 원만히 이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국 당 안에서 우리의 당 중앙을 따로 내와가지고 중국 당과 병존하지 않는다면 국제당의 일국일당제 원칙에도 모순될 것이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정립하여 가련회의에서 당 창건 방침을 제시하고 첫 당 조직을 내오게 되었다. 혁명적 당 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우리 혁명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기도 하였다. 조선에 당이 없으니 단천 농민 폭동 지도자들은 폭동의 전술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하여 국제당에까지 찾아다녔다. 조선의 노동자 농민의利益을 대변하는 혁명적 당이 있고 세련된 지도 역량이 있었다면 그들이 노자를 쓰면서까지 국제당에 찾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1930년대 초엽의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은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정전의 반일투쟁과는 대비도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우리의 투쟁도 초기보다는 비할 바 없이 전진하였다. 활동 범위는 길림을 벗어나 멀리 동만과 북부조선 일대에까지 확대되었다. 청년학생운동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혁명투쟁은 지하활동의 양상을 띠고 광범한 노동자 농민 대중 속으로 줄을 뻗치었다. 경험이 축적되고 군사정치적 준비가 성숙되면 상비적인 혁명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대부대 역량으로 본격적인 유격전쟁을 해야겠는데 공청이 그 용도를 다 감당할 수는 없었다. 지난날 공청이 여러 대중단체들을 지도한 것은 과도적인 현상이었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제는 당을 만들어 그 당이 공청을 비롯한 여러 대중단체들을 장악 지도하고 민족해방운동 전반을 영도하며 중국당과의 관계도 가지고 국제당과의 사업도 해야 하였다.
공청회 간판을 가지고서는 국제당과의 거래도 원만히 할 수 없었다.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저마다 자기 팔을 정통파로 자처하면서 승인을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국제당에서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국제당은 조선에서 정파가 청산되기 전에는 진정한 노동계급의 전위대가 나올 수 없으며 정파를 건절하고 새로운 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파쟁도 모르고 집권력도 없는 새 세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의 투쟁에 주의를 돌리었으며 우리와 손을 잡아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줄을 놓았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의 혁명활동 과정을 통하여 새형의 혁명적 당 조직을 내올 수 있는 초석도 쌓아놓았다. 터두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 운동에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형의 혁명적 당 창건을 위한 출발점으로 되었다. 모든 것이 터두로부터 시작되었다. 터두가 발전하여 반제청년동맹으로 되고 공청으로 되었다. 공청이 키워낸 우리 혁명의 핵심 부대 반제청년동맹이 이루어놓은 우리 혁명의 대중적 기반이 곧 당창건의 기초로 되었다. 공청이 창립되고 그것이 강력한 전위조직으로 혁명운동을 용설하던 나날에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선행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범하였던 오유들을 극복하고 대중정치와 영도예술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발양된 영적인 투쟁정신과 혁명적인 투쟁 기풍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타승한 원동력으로 되었으며 훗날 우리 당의 녹수로 되고 기계로 되었다.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하나의 봉우리를 이루는 것은 가련회의를 계기로 하여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을 정립해 놓은 것이었다. 가련회의 결정에는 터두와 공청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원칙으로 삼아야 할 전략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새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상적 기초로 되었으며 실패와 좌절의 진통 속에서 오랫동안 갈 길을 찾아 암중모색하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상 지침으로 되었다. 지도사상, 영도 핵심, 군중지반, 이것은 당조직을 내오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1930년 7월 3일 가륜의 진영학교 교실에서 차광수, 김혁, 최창걸, 개영천, 김원우, 최효일 동무들로 첫 당조직을 모았다.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김리갑, 김형권, 박근원, 리재우 동무들도 첫 당조직 성원으로 되었으며 조선혁명군 대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리정락과 박차석도 이 조직의 성원으로 되었다. 진명학교는 마을에서 500m가량 떨어진 잦얕은 앞벌에 있었다. 학교의 동쪽과 남쪽에는 5 내지 6 정도가량 되는 개보들밭이 펼쳐져 있었고 보들밭 가운데로는 무게하라는 큰 개울이 동남 방향으로 흐르면서 학교를 에워싸고 있었다. 학교 동쪽에서부터 마을까지는 늪과 진펄이었다. 진명학교로 오갈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서쪽밖에 없었다. 길목에서 경비만 잘 서주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해도 모르게 되어 있었으며 설사 위험이 조성되는 경우에도 개보들밭으로 빠지면 정적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일정들이 나타날 수 있는 서쪽 관문에 2중 3중의 보초를 세우고 회의를 하였다. 논벌에서 개구리들이 소란스럽게 울어대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개구리 소리가 신비스러운 정서를 자아냈다. 첫 당조직을 내올 때의 인상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김원우가 회의장을 꾸리면서 연탁이 옆에 붉은 길을 세우느라고 애쓰던 일이다. 그 깃발이 붉은 색전은 혁명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닿을 때까지 싸우려는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주었다. 지금도 첫 당조직하면 진명학교를 생각하게 되고 진명학교를 생각하면 연탁 옆에 비스듬히 서 있던 그 잊지 못할 깃발을 그려보게 된다. 나는 그날 연설을 길게 하지 않았다. 첫 당조직을 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륜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논의를 거듭했기 때문에 구구하게 그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당조직 성원들이 해야 할 과업으로 기층당 조직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통일적 지도 체계를 수립할 때 대한 문제, 대오의 조직 사상적 통일과 동지적 단합을 확고히 이룩할 때 대한 문제, 혁명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다질 때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실현 방도로서 당조직이 모든 활동에서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할 때 대해서와 당조직 건설 사업을 반일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킬 때 대하여 강조하였을 뿐이었다.
우리는 당 강령과 규약을 따로 채택하지 않았다. 터두의 강령 규약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최종 목표와 당면 투쟁 과업이 명백히 밝혀져 있었고, 가륜회에서 채택된 혁명 노선과 전략적 방침들에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행동 규범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 후 우리는 첫 당조직에 건설 동지사라는 소박한 명칭을 붙이었다. 그 명칭은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혁명의 첫걸음을 떼었고,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 발전시키며 전국적인 승리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포부와 의지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건설 동지사에 가입한 동무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격정이 넘치는 열변을 토하였다. 김혁은 그때 "출범이다. 우리의 배는 항구를 떠났다. 우리는 경랑을 헤치며 먼 바다로 노를 저어간다" 는 내용으로 즉흥시를 읊었다. 김혁의 신앙성이 끝난 다음 최효일이 일어나서 일장 연설을 하였다. 그는 연설을 마치자 이렇게 말했다. "성주, 여기가 교실이 아니고 산중이라면 기념으로 예총을 쏘고 싶소." 나는 일본 놈들과 대결할 날도 멀지 않으니 그때가 되면 실컷 총을 쏘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때 첫 당조직의 결성을 기념하여 권총이 아니라 대포라도 쏘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조선의 당원으로 시대와 역사 앞에서 혁명우리의 일생을 바치겠다고 엄숙히 선수한 우리의 기쁨과 자부심은 참으로 말이나 글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었다. 15년 후 해방된 조국에서 당을 창건하고 어린 시절의 취치가 그대로 스며있는 고향집 온돌방에 몽석을 깔고 누웠을 때, 나는 만 가지 시름을 다 털어버리고 가련에서 첫 당조직을 내오던 때의 일을 가내 깊이 추억하였다.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는 우리 당의 태아였고 씨앗이었으며 당의 기층 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하는 데서 모체적 의의를 가지는 조직이었다. 첫 당조직을 가지게 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정파의 물을 먹지 않은 백지장같이 깨끗하고 참신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용도를 받으며 승승장구하여 왔다. 자주적인 당 건설을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이때로부터 항일대전의 도도한 흐름을 타고 줄기차게 진척되었다. 그 후 우리는 건설동지사 성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두만강 연안의 북부조선 일대와 만주의 여러 지역의 당 조직들을 내왔다. 국내의 당 조직들을 내오는 일은 내가 맡아 하였다. 나는 1930년 가을에 우리의 영향이 비교적 강하게 미치고 있던 함경북도 온성군에 나가 국내 당 조직을 모았다. 우리의 청소한 당 조직들은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언제나 그들의 선두에서 항일전쟁의 진군로를 헤쳤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강철의 전위대어로 단련되고 군중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임을 받는 불패 역량으로 자라났다. 우리는 자기의 독자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면서도 중국 당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사업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자이지만 조중 두 민족의 요구한 설린 관계와 두 나라가 처한 처지의 유사성, 두 나라 혁명가들이 짊어지고 있는 시대적 사명의 공통성으로부터 시정일관 중국혁명을 지지해 주었으며 중국 당과 중국 인민의利益을 옹호하여 싸웠다. 중국 당과 중국 인민이 자기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거듭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제일처럼 기뻐하였으며 그들이 일시적인 실패와 곡절을 겪을 때면 그들과 함께 가슴 아파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땅에서 활동하는 이상 중국 당과 연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중국 인민의 방조를 받을 수 없었으며 반제 공동전선을 튼튼히 유지해 나갈 수 없었다. 우리가 중국 당과의 연계를 중시한 것은 만주 성위 산하의 당 조직들에 조선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동만 특위에도 조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동만 지역의 현당위원회와 구당위원회 지도부도 절대 다수가 조선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당원 비율에 있어서도 90% 이상이 조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동만 지역 당 조직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만주 지방에 조선인 당원들이 많은 것은 간도 지방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개척한 선구자들의 대다수가 조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만주를 강점한 후부터였다. 화성의 쑥에서 터두를 조직할 때나 길림과 오가자 등지에서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가 없었다. 원래 혁명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목적에 따라 자주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혁명의 지도 사상을 마련하는 사업도 제 힘으로 하였고 우리 당의 지원인 터드도 독자적으로 조직하게 되었다. 일제가 9.18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강점함으로써 조성된 새로운 정세, 일제가 조중인민의 공동의 적으로 된 새로운 환경은 우리와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 문제를 성숙된 역으로 내세웠다. 1931년 겨울 명월구 회의를 전후한 시기에 나는 조아범의 집에 가 있으면서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조직과 연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조아범은 길림에서 공부할 때 나와 함께 공청사업을 하였으며 그 후에는 화룡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중국 공산당 조직에 관계하고 있었다. 그 후 유격대를 조직하고 왕청등지에서 활동할 때에는 영안현당의 책임적 지위에 있으면서 동만지구까지 맡아보던 왕윤성이와 연계를 가졌으며 동장영이 대련에 있다가 동만 특위에 파견되어 왔을 때는 그와 깊은 연계를 맺었다. 나와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졌으며 이 과정에 나는 중국 당 조직의 간부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동장영이 희생된 다음에는 위증민과 연계를 가지었다. 그 밖에 나는 국제당 순시원이었던 반동무와도 연계를 맺고 사업하였다. 중국 공산당과의 이러한 관계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유지되었으며 그것은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확대하고 공동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과의 깊은 연계 밑에 공동투쟁을 발전시켜 나간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혁명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시의 복잡다단한 정세와 일국일당제에 관한 국제당 노선의 요구에 부합되는 주동적이면서도 신축성 있는 조치이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의 이러한 공동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면서 시정일관 조국해방의 기치, 조선혁명의 주체 노선을 견지하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과 성실한 노력에 대하여 중국의 전우들은 혁명의 민족적 의무와 국제적 의무를 옳게 결합한 뚜렷한 모범으로 된다고 진심으로 찬양하였다.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간과하고 시련에 찬 항일의 대장정에 참가하였다. 1963년에 최영건 동무가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주울레 총리는 심양에서 그의 생일을 축하하여 연회를 마련해주고 인상 깊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때 그는 축하연설에서 동북혁명을 개척하는 데서 조선 사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중조친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영원한 것이다. 항일연구는 중조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의 연합된 혁명 무력이었다라고 하였다. 동북혁명을 개척하는 데서 조선 사람들의 공로가 많다는 데 대해서는 양정우, 주보중, 위중민 동무들도 자주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중국혁명을 위해 사심없는 방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우리의 일이라면 생사를 가리지 않고 성심성의로 도와주곤 하였다. 반일인민 유격대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된 후 우리는 유격대 안에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내왔다. 그것은 가륜에서 조직된 첫 당조직의 확대 발전으로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우리의 자주적인 당조직은 그 후 조국광복회 국내 조직인 조선민족해방동맹과 농조 로조들에도 뿌리를 뻗치었다. 우리가 조국에 개선한 후 한 달도 못 되는 사이에 당 창건의 위협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항일혁명의 장구한 나날 당 건설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